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과에 있는 최알림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AI 플러스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해영 교수님께서 뭔가 발표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뭐 대답은 흔쾌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평소에 뭐 생각하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답은 흔쾌히 했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하나 안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전에 발표했던 남주환 교수님이나 임장 교수는 굉장히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하신 훌륭한 연구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뭐 거를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이런 항공우주 분야라는 관점에서 AI가랑 항공우주라는 분야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더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바로 뭐 AI 파워드 에어로스페이스 드리븐 AI라고 뭔가 나름 제목을 짓고 잘 지었다 생각하고 보냈는데 학기 중에 바쁘다 보니까 또 발표 자료는 준비는 어젯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어떤 그 뭐 장대한 꿈에 맞는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어나 이런 쪽을 이제 기본적으로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좀 대단한가 보면은 결국 이 로켓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쭉 날아가지고 뭐 이게 어디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이제 어떻게 회수를 하는가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퀀스가 있습니다. 발사가 되면은 그다음에 부스트 100번이라고 하는 뭐 그 머누버를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뭐 역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착륙을 안전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이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랄스 블랙모어라고 하는 뭐 저도 본 적이 있고 이 사람 세티스 디펜스에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이스X에서 그때는 2018년에는 프린시플 뭐 로켓 랜딩 엔지니어라고 불리고 지금은 뭐 프린시플 마스 랜딩 그래서 지금 화성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어디를 나왔냐면은 박사를 이제 그 MIT 에어로에스트로에서 이제 박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별로 그렇게 뭐 이상한 스토리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우주 분야의 대표적인 시스템이고 뭐 MIT 항공과 나온 사람이 그런 거 잘 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의 이제 세티스를 보면은 뭐 제목은 뭐 하이브리드 에스티메이션 뭐 관련된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뭐 로버스트 엑서큐션에 관련된 뭐 어떤 논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도 교수가 누구냐면 브라이언 윌리엄스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소속은 MIT 에어로에스트로 항공우주학과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MIT CSA에도 어필리에이션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백그라운드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전부 다 MIT CS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공우주 학회에서 뭔가 이렇게 펠로우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트리플 AI 펠로우고요. 그리고 원래 전공이 이제 모델 베이스드 오토노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우선 항공과에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을까 뭐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 박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JPL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 프로포션 랩에 있다가 이제 MIT 항공과로 오신 분이고, 요 세시스 커미티 중에 한 분은 닉 로이라고 하는 뭐 저의 세시스 커미티에도 들어갔던 분인데, 이분은 역시 학과는 항공우주학과 소속이고 뭐 MIT CSA에 어필리에이트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를 CMU에서 CS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원래 하는 게 뭐 강화학습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지도 교수가 세바스찬 스론이고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분은 요 몇 년 후에 이제 구글 X에 가가지고 프로젝트 윙이라고 하는 구글이 딜리버하기 위한 구글의 이제 뭐 딜리버리 UAV 프로젝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바티칼 가가지고 고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런 얘기가 우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랄스 블랙모어까지 보면은 그냥 뭐 트레디셔널한 항공우주 스토리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신기한 사람들이 관계돼 있죠. 그럼 또 하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이제 딥 뉴럴넷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뭐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뭐 그냥 당연하게 이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그 뭐 멀티레이어 퍼시스트 같은 어떤 레이어가 된 어떤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데 뭐 에러를 거꾸로 프로포게 돼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86년에 네이처의 논문이 있었고요. 뭐 제프리 인튼이 어서인 어떤 논문이 요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전에는 뉴럴넷이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만 생각을 했었고 그게 뭐 엑소화를 못 풀어가지고 한 2, 30년 동안 이제 잘 뭐 빛을 못 보다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백프로포게이션 러닝이 된다는 걸 가지고 현재 한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다시 이제 유랄렛이 한번 또 중흥을 하게 되죠. 뭐 최근의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백프로포게이션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그러니까 프로바빌리스틱 인퍼런스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뭐 당연히 1986년 네이처 논문에 그게 가장 핵심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양반들이 보면은 뭐 논문을 보면 사이트도 별로 안 했어요. 한 6개 논문밖에 사이트를 안 하고. 근데 사실 1960년에 아메리칸 로켓 소사이어티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이게 항공우주 분야에 지금 항공우주 분야의 그 AIAA의 전신이었던 로켓 분야 저널에 Gradient Theory of Optimal Flight Path라고 하는 논문이 헨리 켈리라고 하는 놀스맛 그루먼이라고 하는 항공회사에 있던 사람이 쓴 논문이고요. 그리고 그 1년 후에 아서 브라이슨이라고 이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탠포드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명예교수로 계시고 당시에는 이제 60년대에는 하버드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61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뭐 이거 관련된 거를 69년에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교과서에 적어놨고 이 교과서는 어플라이드 옵티멀 컨트롤이라고 하는 교과서는 뭐 항공우주에서 제어, 뭐 최적 제어나 이런 거를 하는데 거의 바이블처럼 사용되는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뭔가 좀 분쟁이 생겼겠죠. 그래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분쟁을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버클리의 뭐 그 산업공학과의 교수로 계신 뭐 스튜어트 드레이퍼스라고 하는 아서 브라이슨의 제자가 1990년에 이 저널 오브 가이던스, 그러니까 항공우주 분야 저널에다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넷의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켈리 브라이슨이 만들었던 이론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셔가지고 백프로포게이션을 찾아보시면 거기 이제 히스토리라는 섹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런데 뭐 제프리 힌튼 논문이 뭐 처음 어텐션을 받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뭐 누가 원조 경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전산이 먼저냐 항공이 먼저냐 이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왜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도 사실 뉴럴렛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뉴럴렛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서 브라이슨이랑 친구였다면 그러면은 뭐 또 다른 스토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랄스 블랙모어의 케이스랑 뭐 이 사람은 이제 항공인데 전산과 일을 많이 한 이 케이스랑 그리고 지금 뭐 백프로포게이션의 역사 검증 케이스가 뭐가 다른가? 뭐 보시면은 랄스 블랙모어의 학위 논문을 보면은 진짜 뭐 200페이지가 넘고요. 그 뭐 논문을 한 100편 넘게 140개 정도 사이트를 했는데 분야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부터 시작해가지고 AI, 로보틱스, 오퍼레이션 리서치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전반에 걸친 어떤 리터러처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해진 거는 사실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 등등을 통해 가지고 뭐 남의 분야의 이제 리터러처, 다른 분야의 리터러처에 대한 액세스가 이제 충분히 쉬워졌기 때문이 가장 큰 영향일 거고요. 뭐 그렇지만 또 자기가 안 찾아보면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런 그 굉장히 오픈된 어떤 연구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 측면에서 그러니까 항공우주공학과에 완전히 풀리 전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전산학과에 풀리 에어로스페이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웠던 게 뭐 영향이 있지 않나 이제 뭐 저는 우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뭐 항공우주공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딱 정하기도 사실 요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정의하기로는 어쨌든 나는 거랑 그리고 뭐 우주에 나가는 거랑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데 나가는 비클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 비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비클의 주변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저게 지금 어느 한 순간에 미국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들을 다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한 건데요. 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걔네를 어떻게 트래픽 컨트롤 할 건가, 뭐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뭐 GPS 같은 것도 뭐 항공우주 분야에 해당하고, 뭐 유도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나 뭐 로켓 유성은 당연히 이제 저희 항공우주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요즘 소위 얘기되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분야, 특히 이제 어떤 룰 베이스드 기반보다는 어쨌든 데이터에 기반된 학습에 기반된 어떤 AI가 항공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측면들이 있는지 우선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는 저희가 받아들일 때 하나는 오토노미, 그러니까 뭔가 더 자율화된다. 그러니까 비클이 자율화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클이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는 파일럿이 운전을 하는 거였고, 근데 파일럿이 뭐 그게 조금씩 더 자동화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어떤 얘기들을 이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항공우주 쪽에 워딩으로 바꾸면은 이제 더 자율화된다는 게 결국은 뭐 유도 제어, 그러니까 가이던스 앤 컨트롤, 그리고 무인기, 드론, 뭐 미션 컨트롤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측면은 요거는 이제 데이터 쪽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합니다. 추론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항공우주 쪽에서는 사실 많이 해왔던 일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우선 내비게이션 항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문제가 항상 필요하고, 비행기는 사실 다른 플랫폼, 지상을 다니는 어떤 플랫폼이랑 달리 항법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항법 문제가 항상 또 이제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남을 보는 것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뭘 쫓아간다든가 이러면은 상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항상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위성과 관련된 활용으로 이제 지구를 보고 뭐 리모트 센싱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의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퍼런스의 측면이 또 항공우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인퍼런스에도 데이터가 핵심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항공우주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을 어프로시메이션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적응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서너 슬라이드는 그래서 뭘 하면 좋을 건가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우선 그 조금 더 비행체를 아니면 나는 애들이든 뭐 걸어다니는 애들이든 이걸 좀 또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계속 항공우주 쪽에서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X에 이제 뭐 딜리버리 드론 같은 것도 있고, 뭐 아마존도 뭐 딜리버리 드론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저기 이제 지금 X-45라고 저 비행체는 사실 유인기랑, 그러니까 파일럿이 타고 있는 비행기랑 그리고 무인기랑 완전히 자율화된 무인기가 같이 뭔가 운용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뭐 조인트 UCAV라고 뭐 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그 무인기는 굉장한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지능과 자율화 레벨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화성같이 먼데 가면은 우선 걔네랑 계속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지네가 알아서 일 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말스로버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이런 미션 레벨의 어떤 오토노미도 저희가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을 여러 대를 가지고 임무 지역을 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쁜 애를 찾으면은 걔를 좀 혼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자율화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데이터랑 많이 관련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항공우주에서 만들어 왔던 어떤 비이클들, 뭐 대기중을 날고 있든 우주를 날고 있든 그 비이클들이 하는 역할을 사실 보면은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뭔가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오토노미는 뭔가를 옮기는 측면에서의 측면이고, 근데 뭔가를 이제 보는 측면에서도 여전히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위성이고,
그리고 뭐 정찰 무인기라든지 이런 거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뭐 항공우주 분야도 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저게 이제 플래너 랩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구글이 샀던 걸 다시 또 막 사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저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게 각각 하나가 다 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고 저 사이즈가 10cm 바이 10cm 바이 30cm짜리 굉장히 조그만 큐브셋이라고 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궤도에다 띄워 가지고 그러면은 쟤네는 조그맣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학적으로 했을 때 뭐 굉장히 레졸루션이 좋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은 못 얻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느 지점을 계속 자주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자주 찍은 데이터들을 얘가 찍은 거랑 제가 찍은 거랑 다 합쳐가지고 뭔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더 빠른 시간에 주는 정보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이 그러니까 소형 위성에 기반을 한 어떤 정보 획득 그리고 굉장히 실시간성이 높아진 어떤 정보 획득이 저희 우주 분야에서 하나의 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이제 에어버스에서 만든 뭐 테라사라고 하는 저거는 저거보다는 좀 크고요. 이제 한 수십 킬로그램 정도 되는 위성을 여러 대를 사용해 가지고 뭐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재겠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 학과의 이제 방일춘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요게 뭐 그 재작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어쨌든 큐브 위성을 이제 그 우주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올리는 거는 우선 방식이 우주정거장에 우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토출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송신에 성공하고 그래서 저희 학과도 카이스트도 이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요게 이제 많은 항공우주 쪽 분들도 많이 잘 인식을 많이는 하지 않으시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라고 하면 항공우주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제어 분야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쨌든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 분야도 지금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분야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학의 뭐 7대 밀레니엄 챌린지가 있는 것처럼 거기 나비어 스톡스 이퀘이션 푸는 게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항공우주에 특히 이제 뭐 공기역학이나 아니면은 뭔가 컨버스천이나 이런 쪽에서 풀어야 되는 어떤 방정식은 굉장히 복잡한 뭐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푸는 것도 사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슈퍼컴퓨터를 써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의 뭐 불확실성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하나를 잘 푸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 잘 푸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하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불확실성을 캐릭터라이즈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데도 그러면은 몬테카르로 샘플링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많은 거를 하기에는 또 컴퓨터가 아직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프로시메이션 할 건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뭐 딥러닝 같은 어떤 테크닉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왼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버지니아 텍에서 한 연구인데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어떤 형상에서 지나가는 어떤 난류의 플로우들을 일종의 플로우 프리미티브처럼 생각하고 이 플로우 프리미티브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복잡한 형상 주변의 난류 구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 뭐 저희는 이제 불확실성을 뭐 뭔가 좀 정량화하는 측면에서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A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드리븐된 기법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한 개가 사실 국내에서는 아주 연구나 산업 분야가 크진 않은데 MRO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정비라고 하는 분야고요. 메인테넌스 리페어 앤 오버홀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항공기는 특히 비행기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행기는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그렇게 너무 불안하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기 전에 너는 어떤 정비 일련의 정비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은 얘는 뜰 수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워낙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이런 정비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한 레귤레이션을 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일들이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행기가 몇 번 이제 몇천 마일을 뛴 다음에는 경납고에 들어가 가지고 반드시 일련의 어떤 과정에 정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고장난 데가 있는지 뭐가 디펙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체크한 거를 가지고 이제 뭘 좀 이제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과정을 좀 더 빨리 하거나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MRO 분야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넣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잉에서 뭐 만들어진 저건 이제 뭐 VR까지 겸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저희 학과에 최근에 오시는 이제 뭐 이창훈 교수님도 이제 크랜필드에 계실 때 이런 그 MRO 데이터를부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를 디텍트해내는 데이터로부터 디텍트해내는 이런 연구도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이정렬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뭐 비파괴 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레이저나 어떤 센서를 가지고 비행기가 구조에 디펙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뭐 딥러닝 사용해서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서너 슬라이드 보여드린 거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AI의 기술들이 항공우주에서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오토노미를 증대시키는 쪽은 많이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분야는 많이 노출이 안 된 측면들이 있고요. 거기도 할 일이 많다는 게 좀 있고요. 저는 이 슬라이드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는 AI 테크놀로지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 만큼 전문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게 항공우주 분야의 문제를 잘 푸는데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해보면은 우선은 항공우주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다이나믹 시스템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어떤 운동이라든지 데이터의 기술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뭐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어쨌든 디스크리트 타임에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부터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Verifiable AI라고 제가 뭐 이름을 뭐 붙이긴 했는데요. 뭐 제가 꼭 붙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터미널러지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서 붙인 건데요. 항공우주 커뮤니티가 태생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커뮤니티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대부분의 다루는 시스템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세이프티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뭐 타고 있는 어떤 여객기에 어떤 컨트롤러, 여객기에 비행 제어를 하는 컨트롤러를 AI 뭔가 런드된 어떤 컨트롤러 넣어가지고 쓰자. 그러면 네가 책임질래? 라는 얘기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책임을 질 수 없으면은 쓰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AI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AI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드리븐된 AI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은 보고 있지만 바로 갖다 쓰기 어려운 그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얘가 도대체 뭘 할지를 난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무슨 일을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걸 허락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리파이어블한 어떤 AI가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뭐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인터프리터블한 어떤 AI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인터프리터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항공우주 시스템 저희가 이제 다루는 시스템은 결국은 어쨌든 뉴턴의 운동 법칙을 벗어나는 시스템을 다루진 않습니다. 뭐 이제 더 멀리 가면 이제 아인슈타인까지 상대론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뭔가 어쨌든 그 완전히 풀리 데이터 드리븐된 데이터만 보겠다고 하는 접근이 여전히 좀 거리끼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지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은 화학적인 어떤 구속 조건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AI가 뭔가 결과를 준다면은 그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기법에다가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런드된 어떤 그런 뭐 피처라든지 아니면 특징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물리적인 의미를 너무 지정해주지 않고 근데 학습을 했는데 물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좀 조금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 한 세 마디만 드리면은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주제는 우선 A랑 항공우주랑 AI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상당히 많은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서 풀어왔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연찮게도 이게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 항공우주학회는 AI 더블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인공지능 학회는 트리플 AI죠. 그래서 다 A가 3개 있고 I가 하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위치만 다른. 그래서 굉장히 뭔가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법과 테크놀로지를 에어로스페이스에 적용하는 문제는 당연히 많이 있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가 AI 쪽의 리서치를 뭔가 더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새로운 리서치를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챌린지는 없느냐? 그래서 잘 지내면 돼요. 근데 이제 컬처럴한 챌린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랭귀지가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공우주 쪽은 어쨌든 세상은 컨티뉴어스하고 특히 시간이 컨티뉴어스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디스크리트한 도메인에서 어떤 기술됐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이제 말이 좀 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많이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야를 이제 칸막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랑 아마존이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을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구글이랑 아마존이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구글이랑 아마존이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드론은 CS가 하는 거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그러니까 나누기 시작하면은 또 서로 얘기를 안 할 거고 다른 방식으로 또 모르고 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아까 랄스 블랙모어 케이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됐든 아니면 학생이 됐든 아니면 인더스트리로 나가는 것이 됐든 어쨌든 AI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도 에어로스페이스에 인더스트리든 아카데미아든 많은 좀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하는 사람들도 AI 쪽을 여러 측면에서 많이 눈여겨 보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